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부터 짝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214페이지 문제 2번.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적법한 증빙을 구비해야 됩니다. 지출하는 경우 적법한 증빙 구비해야 되고, 다음은 증빙 서류의 수치 의무와 미수치 시 불이익을 요약한 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이외의 지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일 때 혹시 증빙 서류 이외를 받는다면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외의 지출인 경우에 법정 증빙 서류 이외에 받는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이걸 묻는 거 있습니다. 먼저 기업 업무 추진비에 보면 만약에 법정 증빙 서류 이외를 받았다 그러면 송금 불산이 맞죠? 송금 불산이 되는 대신에 가산세는 따로 없다가 맞는데 이번에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틀린 것이죠. 송금 불산입이 제일 센 불이익이라고 보니까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비교되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소모품이나 어떤 그런 뭐 도서 인쇄비 이런 지출을 한다 했을 때 만약에 건당 3만 원 초과했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된다. 법정 증빙 서류 이외의 서류를 수취해도 송금에 산입된다. 맞죠? 송금의 산입 대신에 만약에 공평하려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그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4번도 맞습니다. 이때 참고로 가산세는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라 그래서 그 송금에 산입할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는다. 요거 그 제일 뒤에 가산세 파트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문제 4번이에요.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21기 사업연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인한 송금 불산이익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요거 아마 그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까지 같이 구하라는 그 문제니까 먼저 그 세무조정할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계상해야 될 금액, 세법상 한도, 그리고 그 차이, 세무조정할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이 3,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700만 원. 갈로에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 200만 원 포함.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법정 증빙 서류 이외에 지출한 금액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번 문제에서 배웠다시피 송금 불산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3,700만 원인데 여기서 직접 송금 불산입해야 될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여기서 200만 원 빼고 이 200만 원은 바로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거는 적격 증빙 미수치니까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상여로 보는 게 맞겠죠. 대표적 상여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니은에 보면 손익계산서당 매출액은 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관계인에 관한 거래부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 한도 구할 때 요거 사용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한도가 있는 것이죠.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그리고 문제에 제일 위에 보시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총 12달 금액이니까 그대로 3,600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매출액 비례해가지고 조금 더 넣어주는 접대비 한도액이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4억. 이고 여기 디귿에 보면 중단된 사업부 매출액 5천만 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특수관계인 거래분도 없고요. 우리 중단된 사업부 매출액도 이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 계산할 때 들어가는 매출액인 것이죠.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접대비율, 우리 매출액 부분에서는 접대비율을 곱하는 것이죠. 적용률 수익 금액은 리을에 보시면 0.3%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0.3%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한도가 3,73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3,500만 원인데 세법상 한도가 더 크니까 따로 세무 조정할 금액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송금 불산입 금액 되는 합계는 이 200만 원 전부네요. 직구인된 금액.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주 3일에 21기 기업 업무 추진비 보조원장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중 주 3일에 2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 똑같이 한도액 구하면 되는 것이죠. 산식에 따라 넣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쭉 밑에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 보조 원장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쓴 건지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보면 50만 원인데 증빙 미수치 분이에요. 아, 적격 증빙을 못 받았네요. 그러면 바로 직부인 들어가는 것이죠. 50만 원 송금 불산입, 50만 원 상여. 따로 말이 없으니까 대표이사 상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거래처 기업 업무 추진비 5건 10만 원짜리는 건당 2만 원인 건당 2만 원인데 영수증 5매 수취했어요. 아, 이것도 적격 증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당 3만 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영수증이 없어도 요거는 적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죠. 적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10만 원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래처 기업 업무 추진비 한 건인데 경조사비 20만 원이에요. 경조사비 20만 원까지는 별도의 적격 증빙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20만 원도 적격 증빙 서류이고, 그 밑에 23건의 기업 업무 추진비는 2,220만 원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분이에요. 적격 증빙을 제대로 수취했으니까 이것도 접대비 내용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220만 원. 그러면 회사가 총 계상한 그 직부인 한 금액 이외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2,250만 원이 되고, 그럼 우리 한도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한도가 주어졌어요. 문제의 그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은 2천만 원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250만 원 송금 불산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그랬죠. 기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할 거는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업무 추진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랑 기부금을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4번인데요.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즉 현물로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가 아니고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가 알맞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입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문제 2번이에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나 일부 항목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 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우리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원천징수세액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속되니까 요거는 대표로 상여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 국가기관으로 기속되니까.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답에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그 매칭되는 내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의 계산 시 지급 이자에는 미지급 이자는 제외하되 미경과 이자는 포함한다. 네, 엉망이네요. 이거 두 개가 바뀐 것이죠. 미지급 이자는 내가 아직 주지 않은 이자니까 그래도 경과는 되었다는 것이죠. 경과는 되었는데 내가 아직 주지 않았던 것이니까 이미 내가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고, 미경과 이자 이거는 아직 경과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까지 줄 의무가 없는데 요거는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제외한 거니까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즉 이자는 내가 실제로 지급할 이자의 기간이 도래한 것만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문제 6번이에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송금 불산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자본화 대상 자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다 나와 있는데 아니죠. 우리 자본화 대상 자산에는 무조건 사업용 고정자산만 포함되는 것이 맞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포함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에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송금 불산입 한 금액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이네요. 송금 불산입 할 금액. 쭉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은 25기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조정 시 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 계산하면 얼마인가?
양갈로 1번 보면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급이자 요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연 5%짜리 5만원, 연 4%짜리 2만원, 총 7만원의 비용을 이자 비용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5%짜리 이자를 보니까 요거 비교해 보면 전액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 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 짓고 있는 것에 드는 이자인 거니까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건물 원가에 붙여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쓸 때 감가상각비나 이런 금액 등으로 비용 처리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일단은 요거 송금불산입 유보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요거는 송금불산입 전액 5만원 유보 뒤에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연 4%짜리 있습니다. 연 4%짜리 있는데 2만원짜리 나와 있고 요거는 특별히 비고에는 내용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란 말이네요. 그 밑에 보면 주3일은 대표 이사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5만원을 대여했는데 해당 지급금 적수는 1825만원입니다. 요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거니까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요거 세무조정 하라는 의미이겠네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2만원 주는데 이거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업무 무관 자산분에 대한 이자는 빼라. 그러면 요거 차입금 적수가 얼마입니까? 1억 8,250만 원인데 이에서 업무 무관 관련 차입금 적수는 1,825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 2만 원의 10%니까 2,000원이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는 지급 이자인 것이죠. 2만 원 중에 최소한 대표자가 업무 무관하로 자산 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지 마라 이런 금액인 거죠. 요거는 송금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 이자 송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불산입 할 금액을 구하라 했으니까 5만 원에 2,000원이니까 5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충당금의 송금산입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쭉 넘어가서 246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충당금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회사 규정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1년 이상만 설정을 해야 되므로 만약에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혹시나 회사 정관에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주게 돼 있다고 나와 있으면 법인세법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로자만 충당금 설정 대상이라고 한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번이에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대손금, 송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나와 있는데 문제에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니라 신고 조정 사항으로 송금 처리 가능한 것을 묻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 즉 회생 계획인가 관련된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신고 조정 사항으로 바로 송금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나머지 1, 2, 3번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넘어가서 문제 6번입니다. 주 3일에 21기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BTD, 우리 회사 계상액, 세법상 한도, 송금불산입 금액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문제를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얼마의 충당금을 설정했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재무상태표 우리 부채니까 기초금액이 여기 있고 단기 증가분, 단기 감소분, 기말금액 나와 있는데 어떤 금액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증가 금액이 계산한 금액이랬죠. 보충법이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면 보실 텐데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액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 날려서 기말의 총 금액을 가지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고 대손 충당금을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 증가 금액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기말 금액 가지고 비교를 한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퇴직급여충당금 재무상태표 내역에 되면 단기 전입액 350만 원, 즉 여기 있는 금액이니까 350만 원 단기 전입 금액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 한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세법상 한도, 요거 제가 교환해 보면 산식이 있었어요. 퇴직급여충당금,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인데 1번이 뭡니까? 그 회사의 총 그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법상 한도를 보는 것이죠. 그게 보면 리얼에 나와 있네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업회계 지급한 총 급여와 상여금 1억 1천만 원입니다. 요거의 5%죠. 법정 산식 5%. 그러면 550만 원이고 2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추계액 그 기준인 거죠. 근데 보면 일시 퇴직 기준과 보험 수리 기준에 대한 추계액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큰 값이 돼야 되는데 동일한 거면 800만 원 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0%가 적용되죠. 현재 법. 그리고 우리 그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법상 그 기말 금액을 구하면 되는데 기말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잔액에서 기초잔액에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빼야 되겠죠. 니은에 보시면 기초잔액 중 부인된 금액은 100만 원이다. 있으니까 100만 원 빼시고 그리고 단기에 감소한 거 빼면 되겠죠. 지급금액. 이게 지급금액이 감소한 거니까 200만 원 빼고 그러면 이게 총 세법상 한도인데 800만 원 0%니까 이건 0이고 이게 6, 5, 4, 4가 되겠네요. 근데 0에서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인데 우리 이게 한도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원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가 350만 원 계산하더라도 세법상 한도가 0이기 때문에 아차차 1번, 2번 중에 작은 값이니까 0이죠. 이 350만 원과 0원 중 작은 값이니까 350만 원 전부 부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손물 회사가 계산해 350만 원 전부 송금 부산이 되고 요거 충당금이니까 자산과 관련된 유보인 거죠. 자산과 관련된 부인이니까 유보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충당 한도 초과액은 350만 원이다. 넘어가서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주 3일에 7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를 자적을표에 기입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적을표에 들어간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쭉 보시면 이제 기역, 감소 금액과 니은, 기말 잔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총회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 금액에 부인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날립니다. 기초금액 전체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혹시나 부인된 세법상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반대 조정으로 날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니은의 정기 대손충당금 부인의 1,000만 원 있죠. 이거 1,000만 원 부인된 금액을 일단은 반대 조정으로 날려버리고 우리가 총액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 기말 잔액인 대손충당금과 세법상 한도를 계산하라는 금액입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1,000만 원 부인된 거 요거 작년에 송금 불산입 1,000만 원 유보 이렇게 된 것이겠죠. 이것을 올해 일단 기초에 날리는 것입니다. 송금 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렇기 때문에 감소에 1,0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기업 금액인 것이고 니은은 뭐냐? 기말 잔액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한도 초과액 있으면 그거를 구하라는 의미이겠죠. 그럼 우리 한도 초과액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도에 회사가 들어간 금액 바로 여기 금액인 거죠. 기말 금액. 그러면 기초 대손충당금 나와 있고 이게 2,500만 원이라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단기 대손 처리액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즉 단기 대손 처리했으니까 우리 감소가 되겠네요. 회계 처리하면 대손 처리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당초에 충당금 설정한 금액을 먼저 빼는 거죠.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채권, 떼인 금액, 채권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대손 처리액이 있으면 충당금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감소한 금액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단기 추가 설정액 300만 원. 추가 설정액이 증가인 것이죠. 여기 300만 원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기 대손 충당금 부인의 1,000만 원 요 금액이었고 디귿에 보면 단기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5억. 이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우리 한도 초과에 구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올해 회사가 얼마 설정했는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2,5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하면 되고 500만 원 빼면 2,300만 원이 우리 대차 원리에 의해서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나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2,300만 원의 회사가 설정한 금액이겠네요.
회사는 2,300만 원을 요번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다. 세법상 한도. 우리 일단 설정 재산 채권 금액이 5억이네요. 5억 중에서 몇 프로로 설정할 수 있냐? 우리 맥스 큰 금액이 그죠? 법정 1%는 일단 무조건 할 수 있고, 만약에 회사 대손 실적률이 이보다 크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하겠단 말이죠. 리얼에 보면 단기 대손 실적률이 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큰 금액이니까 2%까지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1,0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회사가 2,400만 원 설정했는데 세법상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것은 부인한다. 1,300만 원 송금 불산입. 요것도 충당금이니까 자산 관련인 거죠. 유보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아까 1,000만 원이라 그랬죠. 니은에는 여기 기말 잔액 요번에 추가로 유보 설정한 금액이니까 요게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대손충당금의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와 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다가 아니고 대손충당금은 우리 BS상 금액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BS상 금액이랑 세법상 한도니까 재무상태표상 기말 잔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한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이에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3일의 10기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은 이와 같습니다.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주3일이 수행해야 되는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이것도 똑같죠?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구하라는 의미인 거죠. 똑같이 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내용 보면 이거는 대손충당금 재무상태표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뭐 여기가 4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억에 정기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60만 원. 이 금액 보면 먼저 딱 계산해야 될 게 있죠. 총액법, 그러면 정기 금액 이번에 새로 부인하고 싹 다 새로 설정한다. 바로 기초에 되어 있는 60만 원 이번에 새로 송금 산입. 왜냐하면 정기에 송금 불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유보로 해서 단계에 먼저 날려준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은 아니면 2번으로 좁혀지겠네요. 이번에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 비교해야 되겠죠. 문제 보게 되면 단기에 회사가 설정한 금액 어디 나와 있습니까? 대손충당금의 기말 잔액인 거죠. 이거 200만 원. 왜냐면 세법상 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은에 보면 세무상 기말 채권 잔액 1억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인데 이 중에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연금 2천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연금은 우리 그 대손충당금 계산할 때 채권 금액에서 빼는 것이라고 말했죠. 즉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실적률을 더해야죠. 맥스. 일단 1%는 무조건 해주고 회사의 대손 실적률은 디귿에 보시면 0.8%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큰 거니까 1%를 해주면 되겠죠. 즉 1억에 1%니까 100만 원까지 우리가 송금에 산입할 수도 있는 충당금 한도가 되겠네요. 근데 회사가 200만 원 설정했으니까 100만 원은 부인되겠죠. 송금 불산입. 자산 조정이니까 유보. 충당금은 자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세무조정 두 개 생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254페이지 중급이금의 송금 산입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문제 2번이네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중비금 또는 충당금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수송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중비금 또는 충당금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270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법인의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내가 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인데 내가 그렇다고 삼성과 특수관계인이냐? 이건 아니란 소리인 거죠. 그래서 법인의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정답은 3번. 문제 4번이에요. 주 3일은 대표 이사인 홍길동 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업무보완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소리 같네요. 동대여금의 21기 사업연도의 적수는 36억 5천만 원입니다. 즉 1수로 곱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죠. 25년 중 대표 이사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없으며 주 3일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4%인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 단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률 즉 4% 요거 적용하라는 것인 거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이자 입금 산입금액. 우리 대여금에 대한 적수가 36억 5천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별했겠죠. 4%. 산식 교환에 나와 있는 산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와 있고 우리가 앞에 있는 36억 5천만 원이 적수인 거죠. 그러면 365분의 1 해서 적수를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일자로 해서. 그러면 이게 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그 자금 대여액에 대해서 그 이자 받아가지고 받아라. 근데 이거 안 받았으면 송금 불산입 하겠다. 대표 이사한테 빌려줬으니까 상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즉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 중에서 최소한 가중평균 차입률 이자만큼 받아라. 그리고 적수니까 365분의 1을 곱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이에요. 법인세법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 이거 업무무관 지급 대여 금액인 거죠.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렇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우리 옳은 것을 고르했으니까 틀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인데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전액 송금 인정된다. 아니죠. 업무무관 관련 가지급금 지급이자 있으면 요 중에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우리 구하는 산식 있죠. 최소 업무무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급이자도 일부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무관에서 대여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대표자한테 예를 들어서 빌렸으면 송금 산입 입금 산입해서 그 대표자에 대해서 상여를 한번 처분하고, 혹시나 회사에서 또 그거와 관련해서 빌린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회사의 그 업무무관으로 지급한 비율만큼은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하죠. 그래서 두 번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정이자 입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렇기 때문에 전부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나머지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옳은 것을 고려했으니까 틀린 걸 볼게요. 니은 틀렸는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냐, 요런 또 현저한 이익의 요건, 이런 것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리을도 틀렸는데요. 리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추정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아니죠. 우리 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번 뭘로 합니까? 감정평가액을 먼저 하고, 만약에 이 금액이 없다 그러면 상증세법상 보충정 평가액을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죠.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도 틀렸습니다. 기역 디귿이 옳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옳은 것을 고르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이에요. 주3일은 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개별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각 상황에 따른 의제 기부금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 금액이 옳은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비교했죠. 저번에 기부금 시간에도 한번 비교한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가 10억 원짜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최대 7억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이보다 싸게 팔면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에 대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비용 처리는 해주되 한도와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10억짜리 시가인데 이것을 특수관계인한테 만약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5%까지 인정해준다 그랬죠. 물론 뭐 5%와 3억, 이 5%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거죠. 이게 시가 둘 중에서 작은 값이 이 시가의 시가와 대가를 뺀 금액. 이게 잘못됐는데, 시가의 5%와 3억을 준 작은 금액이 시가와 대가에 뺀 차이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현자 이익 욕구로 보아 특수관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의 5%는 5천만 원이 되겠죠. 3억 중 작은 금액이니까 시가의 대가와 차익이 5천만 원보다 큰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한다 나와 있는데,
상황 2번 보니까 특수환경의 경우, 즉 우리 부당이익 계산부인 적용하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10억 시가 대가, 우리 대가가 5억에 양도했네요. 그러면 시가의 대가 차이가 5억입니다. 즉 5천만 원보다 5억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이익의 요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9억 5천만 원보다 싸게 양도했으니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부계부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점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부금은 이 7억과 5억의 차이를 기부금을 보는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금액 5억과 10억의 전체 금액 9억 5천과 5억이 아니라 10억과 5억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상황 1번 특수항행이 아닌 경우, 즉 기부금을 보니까 2억을 금액을 의제 기부금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다 그러면 5억 전체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한번 볼게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24페이지입니다. 문제 2번. 서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3일의 21기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옳은 주장은 박 차장이 하고 있고 나머지가 틀린 내용이니까 우리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 한번 볼게요. 김 부장. 우리 회사의 경우 2월 결성금은 각 사업연도에 80% 범위에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제일 서단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0%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김 부장 틀렸고요. 이 과장,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아니 이미 틀렸죠.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법인세법상 세액 공제니까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을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합니다. 뒤에 거 다 틀린 내용이죠. 이 과장 틀렸고요. 최사원, 재화를 100만 원에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법정 증비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적격 증비 서류 불성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외의 지출 같은 경우에 혹시 적격 증비 서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일단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신에 가산세 물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아예 송금 불산입하고 대신에 가산세는 없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사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출 증빙 서류 뭐 소모품비 이런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불성실 가산세 납부해야 됩니다.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게 틀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최사원도 틀렸고 박 차장만 옳은 표현입니다. 문제 4번이에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일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우리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구하랬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법인세 산출세액 중에 일단 회사가 계산한 금액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회사가 계산한 금액 D것의 마지막에 보면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월급 납부세 300만 원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도가 있죠. 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 니은에 법인세 산출세액분에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분에 최대한 너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분에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것만 받아라. 산출세액분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6천만 원. 즉 300만 원을 네가 비록 외국 납부세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2천만 원 낸 것 중에서 그게 과세표준이 2억이니까 그중에서 너가 국외에 벌어들인 소득 그 이상으로는 너가 받지 말라 이런 것인 거죠. 그러면 이 한도가 얼마냐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도가 600만 원인데 회사가 300만 원만 설정했으니까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공제 받으니까.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비과세 소득은 10년간 2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나 이미 틀렸죠. 비과세 소득은 2월 불가합니다. 뒤에 소득 공제는 2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뒤에 거 소득 공제는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뭐가 2월 공제 되나요? 우리 2월 결성금만 되고 비과세 소득이랑 소득 공제는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세법이 적용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산세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옳지 않은 주장하고 있는 사람 허대리인데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나. 그렇죠? 납부 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만약에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더 많이, 적게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환급받았다. 이거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내가 환급받았으니까 이것도 부당으로 내가 이익을 취한 거니까 이것도 가산세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덜이가 틀린 표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30페이지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338페이지부터 있네요. 338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서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무신고, 필수 서류가 있고 필수 서류가 아닌 게 있죠. 근데 개별 법인의 제조 원가 명세서는 굳이 필수 서류가 아니니까 이걸 안 된다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안 내면 무신고를 보나요? 1번, 2번, 4번 요거 세 개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법인세 과세표준 그 명세서와 세무조정기산서 요거 안 내면 무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류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에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중간예납 시 직접 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정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가결사한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6번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중 신고 납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에 납부해야 된다. 그럴 때 보이는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원천징수한다 그랬죠. 투자 신탁이만 원천징수한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법인 네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설명을 보면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조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과다한 조세 감면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일정 한도에서 세액을 납부하도록 있는 바 이러한 일정 한도의 세액을 말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을 대상으로 하나 다른 법률상의 조세특례 및 감면은 그 대상이 아니다. 우리 최대한 그 세액 감면에 세액 공제를 받으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받아서 이렇게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되면 국가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최소한 돈은 그래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최저한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법인세법 내용을 쭉 봐가지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에 대한 모든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무회계 문제 중에서 일단 본인이 틀린 문제 한번 쭉 교재 내용을 보시고, 이후에는 본인의 어떤 기출 문제나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맞은 문제가 좋은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또는 교환에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노트, 뭐 그것이 제가 만든 교환에 정리한 것이 더 좋고 아니면 본인의 오답 노트라 좋고 한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 정리된 것이 내가 마지막까지 모르거나 헷갈린 내용이니까 그것만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 게 아마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즉 요지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한 범위를 점점 줄여나가서 마지막에는 모든 내용을 내가 빠르게 훑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 까먹어도 상관없죠. 만약에 시험을 다 치고 나면. 그리고 합격하면 뭐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내용은 내가 책에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